네, 안녕하세요. 토마토패스에서 전산회계 1급 강의를 하고 있는 박명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전산회계 1급의 기본적인 이제 이론편을 같이 이제 공부하시게 될 텐데, 전산회계 1급은 어떤 시험이고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기본 과정과 관련된 소개, 그리고 이제 OT로 잠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전산회계 1급이라는 시험은 국가공인 민간 자격증이고요. 응시 자격은 없고요. 뭐 부정행위가 있다면은 뭐 2년간 뭐 응시 못하지만 부정행위 할 정도의 그렇게 난이도가 어마무시하다 이 정도는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시험 시간이 회계 1급 자격증은 시험 전체 시간이 60분이고요. 1시간. 이론 객관식 15문제, 나머지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문제. 동시에 같이 보고요. 1시간 동안 이론 객관식 그리고 실기 프로그램에 입력. 6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돼요. 전산회계 1급을 대부분 이제 수강하시는 대부분의 수험생 학생분들은 회계가 아예 처음이거나 그러면 아니면 조금 알고 있는 상태. 회계 1급을 다시 재시험을 보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 경우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이제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문제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어요. 첫 시험이기 때문에 첫 공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회계 2급이라는 걸 안 하고 회계 1급으로 바로 자격증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약간 문항수가 많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시간은 1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촉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충분히 학습이 돼야지 되게 많은 시간을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조금 속도를 내서 풀어야 모든 문제를 좀 이렇게 수월하게 시험장에서 문제풀이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디테일하게 그리고 모르는 건 뭐 과감하게 넘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세무사회에 주관하는 시험이니까 여러분이 접수를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접수하고 나서 이때까지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었는지. 근데 이제 우리 교재안에 기출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예전에 기출문제를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이제 최신 버전으로 기출문제가 다 업데이트돼서 교재안에 수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보실 이유는 없을 거고. 근데 시험의 일정이라거나 일단 회원 가입은 개인밖에 접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단체 접수도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개인 접수만 받으니까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일단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 신분증 당연히 시험장에 가실 때 있어야 되고 접수 뭐 마지막 날 저녁 6시까지밖에 접수를 받지 않고 응시료는 뭐 25,000원 조금 올랐죠. 자, 시험 정보인데요. 2022년도 시험은 100회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100회 시험 진짜 오래됐네요. 그렇죠? 되게 오래된 시험이기는 해요. 그래서 전산회계, 전산세무라는 자격증이 대부분 이렇게 명사와 같이 됐죠. 대명사처럼. 그래서 회계 자격증, 세무 자격증이라고 말할 때 누가 요즘에 이렇게 수기로 합니까? 그렇죠? 대부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전산 활용 가능자를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전산으로 시험 보는 회계 세무 자격증 중에 좀 공신력이 있죠. 왜냐하면 오래된 시험이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산회계, 전산세무라는 용어로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산세무, 전산회계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원하죠. 근데 이제 갈수록 조금 어려워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평준화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기출문제가 또 이렇게 다 누구나 볼 수 있게 다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편이라 기출문제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면 문제은행 방식으로 그 문제를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해도 돼. 왜냐하면 그 시험 본 사람은 또 안 보고 붙은 사람은 떨어진 사람은 또 보겠지만 문제가 외부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풀거나 아예 모르면 그냥 다 공부해야 되거나.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시험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기가 어렵죠. 비슷하나 조금 다르게. 난이도가 조금씩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편이긴 해. 근데 어느 해는 또 되게 쉽고. 그래서 뭐 합격률을 보면 좀 알 수 있긴 한데요. 추이를. 그래서 2022년도 시험 정보는 6번 정도가 이제 정기 시험 일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 일정에 맞춰서 시험 대비를 잘 하시고요. 접수할 때 주의사항은 요즘엔 조기 마감이 잘 돼요. 이게 이제 시험이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엄청난 팬데믹 상황에서 시험장이 동일한 시험장인데 한 칸 건너뛰어서 이제 좌석이 배치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받을 수 있는 인원의 뭐 절반밖에 못 받겠죠. 시험장이 그대로라면. 시험장을 많이 넓히면 가능한데 그 정도의 비용 부담은 또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접수가 금방 끝나요. 그래서 접수하실 거면 첫날 하셔야 돼. 그리고 또 빨리. 자정부터 하는 거니까 자정에 일찍 접수를 하셔야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갈 수 있어요.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저 작년에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은 접수를 못해서 시험을 못 본 학생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선택해서 뭐 지방으로도 가고 춘천으로도 가고 막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세무회계 특징상 이게 대면에서 시험을 봐야지 커닝이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으니까 비대면이면은 뭐 누가 뒤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답을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멀리서 가지고 눈 되게 좋은 3.0 어떤 누군가가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무조건 일단은 대면 시험이 일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시험장이 없고 그러니까 접수를 얼른 하셔야 돼요.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공부를 할 때 회계를 왜 공부하느냐를 가지고 자격증이 조금 나뉘는데요. 회계를 왜 공부해요? 개개인은 회계라는 걸 몰라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세금도 누가 대신 내줘요. 뭐 해줘. 그리고 원천징수가 되면 세금도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개인이 살아가면서 회계라는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의 입장에서 살려고 하면 필요 없는데 나는 지금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뭐냐가 일단 중요하겠네요. 근데 회사랑 기업하고는 또 다를까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개념은 기업이야. 넓은 개념. 모두를 포함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건 개인도 기업이고요. 법인도 기업이고요. 영리도 기업이고요. 비영리도 기업이에요. 다 기업입니다. 다 기업. 그래서 비영리 기업, 영리 기업, 개인 기업, 법인 기업 다 같은 거예요. 다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업을 공부하는 거냐, 회사를 공부하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 회계라고 하는 전체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부하지만 여러분이 시험 보는 아주 디테일한 회계는 사실은 회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주식회사. 주주가 우리 회사의 주인인 회사. 자본을 주주로부터 조달받아서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면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주주에게 해주는 회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회사. 그런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좁은 개념을 사실은 회사라고 부르고요. 회사라고 말할 때는 회사라고 말하려면 비영리는 회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은 회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개인 회사라고도 가끔 말하지만 법인, 영리 목적 그런 곳들을 우리는 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리기업이면서 법인일 때를 우리가 회사라고 하고요. 우리는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회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디테일한 회계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는 기업을 분류했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규모가 대기업일 수도 있고 중소업일 수도 있고 완전 영세 기업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공부할 것이냐가 일단 명확해야만 이 기업의 수준에 맞는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거구나가 정해지니까 자, 우리는 대기업을 다루진 않아요. 그렇다고 영세 기업은 다루지 않아요. 영세 기업은 회계 잘 안 해요. 그냥 내가 번 돈 내 거거든요. 그냥 내가 먹고 내가 가져가고 오늘 벌었는데 아들내미가 오면 2천만 원 띄어다가 줘도 되고 횡령 아니에요. 그냥 내 돈을 내가 쓴다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이고 또 법인이면 좀 달라지죠. 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기업은 대기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 돈을 벌어먹는지 어떻게 장부를 만드는지 과정을 공부하는 거고요. 출자 형태는 공공기관일 수도 있고 사기업일 수도 있고 출자 공동기업 다양해요. 형태가 기업들이 출자 형태가 근데 여러분은 사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회계 처리하는 것을 공부하게 돼요. 업종이 다양하죠. 돈을 버는 업종이. 광물을 채굴하냐, 어업을 하느냐, 농업을 하느냐 되게 다양하죠. 뭐 은행일 수도 있고요. 보험회사일 수도 있고요. 다이소 같이 상품을 사서 상품을 팔아먹는
상기업이라고 부르는 그런 업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업일 수도 있고요. 형태가 다양해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보는 전산회계 1급 시험은 제조업을 시험 봅니다. 자, 이렇게 여기 토마토 패스에서 강의 들으시는 거죠? 토마토 패스는 무슨 업일까요? 무슨 업종일까요? 저를 파는 건 아니에요. 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서비스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행은 뭐예요? 금융업. 보험회사는 보험업.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우리는 제조업의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하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그 업종에 맞는 회계 처리를 공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 범위가 분류가 어디까지 넘어가는지를 여러분이 유추할 수 있어요. 전산회계 1급이 어떤 자격증인지 알아야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 우리는 주식회사 법을 공부하는 거야. 근데 법을 공부하진 않아. 그냥 주식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공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대기업이라고 말하면 뭐예요? 대부분 딱 이꼴, 상장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중소기업은 상장된 기업도 있고 대부분 상장이 안 된 기업들도 있죠. 그런 기업들을 우리는 비상장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중소기업이 주된 기업이고 중소기업의 주된 기업이며 상장보다는 비상장된 기업이 많을 거고 비상장 기업에 들어가서 뭔가 입사해서 회계와 관련된 전문 능력을 발휘하고자 회계 시험을 보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전산회계 1급은 비상장 기업의 회계 처리를 물어봅니다. 상장 기업을 물어보진 않아요. 회계 기준이 달라요. 그다음에 법인격은 어떻게 가냐. 개인 기업인데 내가 번 돈 내가 가져가도 아무 문제 없는 회사냐. 법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번 돈 아니고 아무리 대표자여도 위임받은 것뿐이고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법인격 설립된 기업이면 좀 다르죠. 형태가. 그런 기업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법인이에요. 개인은 취급하지 않아요. 개인은 에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리냐 비영리냐 중요한데 비영리 기업도 요즘에는 회계 처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영리 어떤 그 기간, 단체로 돈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경로를 모르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돈 세탁이 일어나는 곳이잖아. 드라마에서 막 어떤 기업에 미술관을 운영한다. 거기로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정치인들에게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막 보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대통령도 이제 재단의 여사님께서 대통령을 다 만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회계 처리하는 곳이 오히려 영리기업이죠. 비영리기업도 요즘에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의견이 어마무시하게 많죠. 근데 우리는 비영리기업의 회계 처리를 공부하진 않아요. 비영리는 자기가 벌어 남긴 돈에 대해서 배당하지 않습니다. 그 용도로 더 많이 환원하죠. 사회에. 영리기업은 배당을 하는 거야. 누구한테? 우리 회사에 돈을 출자한 주주에게. 그래서 우리는 영리기업을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짝을 맞추면 여러분과 제가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할 때는 영리 목적의 기업이 법인격을 설립했고 상장은 되지 아니한 중소기업이 주식회사로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어떤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이 어느 수준의 기업이냐를 일단 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서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은 법인격이 있고 중소기업이고 비상장이고 거기다가 제조업이고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뭐가 쉽지 않냐면 법인이면서 제조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제조업은 여러분 원가를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쉽게 이 회사를 이렇게 우습게 볼 수는 없어요. 규모가 크고 작부의 차이인 것뿐이죠. 원가를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회계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실 때 급수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전산회계는 1급과 2급이 있고요. 세무도 1, 2급이 있는데 수준이에요. 전산회계 2급은 개인 기업이면서 상기업의 형태를 시험으로 출제되는 기업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나오는 범위가 넓지 않아요. 재무회계만 출제해요. 근데 전산회계 1급부터 전산세무 1급까지는 다 제조업이면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물어봐요. 근데 공통점은 중소기업이고 비상장이라고 하는 건 공통점이죠. 전산회계 1급은 제조업이면서 법인이구나. 요것들이 일단 머릿속으로 가져가시고요. 그 회계 기준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 기초에서 보셨을 텐데 회계 기준이 KIFRS라는 기준도 있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있고요. 특수 분야 기준도 있고요. 원문이 IFRS죠. 근데 한국이 채택했다는 것이 우리나라가 적용하는 현재 기준이고요. 다양한 회계 기준이 존재해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보는 전산회계, 전산세무, 이 세무사회가 주관하는 시험은 외부 감사는 받으나 상장되지 아니한 기업이고 굳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의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게 우리 시험의 골자가 되죠. 그래서 회계 기준 한번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시험하고는 좀 관계가 없고 그래도 회계 공부했으니까 이런 사이트가 있군 정도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회계 기초 개념에서 이미 다루셨을 거고요. 자, 그중에서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그렇지만 주식회사 중에서 외부 감사는 대상이 되는 비상장 기업의 회사가 적용하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공부하게 돼요. 회계를 공부할 때. 그래서 만약에 나는 KIFRS라고 하는 기준을 공부해야만 해 라고 하면 이자격증은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뭐 재경관리사 이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유일하게 재경관리사 같은 시험과 뭐 운용사 시험 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시험은 이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이 여러분 시험에 출제되는 기준이 됩니다. 전산회계 1급 이제 전반적인 시험 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식 이론이 30%고요. 왜냐하면 이게 30점 배점이거든요. 그리고 실기가 이제 70점 배점이에요. 이론 객관식 문제는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는데 전체 문항수가 15문제예요. 한 문제가 이제 2점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점 배점이고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입력하는 문제가 70점인데 합쳤을 때 100점이고 이 중에 이론 실기를 구분하지 않고요.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이론 다 틀리고요. 실기 다 맞아도 합격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험을 70점 맞추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도 이론 하나는 맞겠지. 다 1번을 찍어도 1번 하나는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맞추려고 막 목숨 걸어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론을 알아야 실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연결되는 부분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하다 보면 이론이 어렵다고 많이 말해요. 이론은 광범위한 것들을 말문제로 바꿔버리면 아 짜증난다 이런 생각 드는데 실기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거래를 파악해서 분계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의 형식이라 분계만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하실 수 있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뭔가 도움이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난이도는 뭐 이론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걸 더 선호하고 뭐 약간 그렇게. 그리고 전산회계 1급은 과목이 재무회계 과목, 원가회계, 부가세 과목 이렇게 세 과목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세 과목이 전체 객관식 문제는 15문제가 이제 구분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재무회계가 8문제, 원가회계가 한 4문제, 부가세가 한 3문제 이렇게 해서 15문제가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실무시험은 다 복합적으로 출제가 돼요. 재무회계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원가를 알아야 분계할 수 있고 부가세를 알아야 매입 매출원표 입력할 수 있고 해서 세 가지를 모두 다 알아야 실기는 어울려서 복합적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잘해야 돼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각각의 이제 과목마다 맨 앞부분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1급 출제 경향 분석을 이론편만 보시면 뭐 손익계산, 뭐 자본 이렇게 각 카테고리별로 8문제가 재무회계로 출제가 되는데 시험에 한 번 출제될 때마다 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자본 문제가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읽으실 때 재고자산은 2번 시험에 뭐 절반 정도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결산 이런 거는 한 회에 0.5 정도. 그러니까 딱 한 문제가 늘 나오는 건 아니고 2분의 1 정도가 출제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어떠한 그 파트에서 재무회계 객관식 문제로 많이 나오는지 이렇게 쭉 보시면서 시험 준비하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뭐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게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내가 시험 볼 때는 0.5에 해당하는 확률상 안 나오는 문제였고 0.5의 확률이 이번 시험에는 나오는 거였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걸 중점적으로 보면 얘는 반드시 공부해 둬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애들이겠죠. 계정들.
그 다음에 이제 원가 회계는 매회 4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뭐 비슷해요. 보조 부문을 별도로 구분했지만 원가 회계는 다 연결되기 때문에 원가 회계 4문제, 전체 점수가 8점이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문제고 하다 보면 재밌어요. 원가 회계는 또 뭐 처음에는 지루할 수 있지만 원가를 개념만 이해하면 모든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기 있으면 되고요. 머리로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좀 쉽게 할 수 있고 부가세가 이제 세법이라 3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아서 한 회에 뭐 얘가 제일 많이 나오죠. 과표가. 이런 식으로 출제 분포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학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출제 분포도는 이론입니다. 실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15문제 객관식. 자, 전산회계 1급 이제 이번 강의를 여러분이 이제 OT로 듣고 계시는데 우리 강의, 지금 현재 강의 또는 이 강의와 관련된 교재. 자, 교재와 이제 강의를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나 강의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매회 이제 단원이 끝나고 나면 빈출이라고 그래서 기출문제, 빈도수가 높은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데 객관식 문제도 있고 이제 분개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뭐 교재하고 이제 비교할 건 아니고요. 이제 모의고사라는 형식은 다 배제했어요. 모의고사는 아무래도 이제 책을 쓰는 저자가 문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응용 방식으로 이제 풀어보라고 이제 제시하는 건데 사실은 제 의견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것들을 중심으로 기출문제 형식을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 수 있게 문제를 수록했으니까 참고하셔서 푸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던 것들, 중복으로 나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엄선해서 또는 한 번이나 2번밖에 안 나왔지만 중요하네, 의미가 있네, 이런 것들 많이 교재 안에 수록했고 그것들을 같이 이제 수업 시간에 또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복습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다 푸시면 제일 좋죠. 그렇죠? 다 손으로 혼자 푸시고 틀렸을 때 왜 틀렸는지 체크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는 각각의 이제 내용마다 교재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다 각 줄을 달아서 용어에 대한 설명도 조금 자세하게 회계 1급의 특징이 회계 기본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회계 1급을 그냥 들어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내용도 주석을 좀 많이 달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론을 공부할 때 실기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아야 실기 프로그램에서 또 한 번의 얘기를 했을 때 확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론을 공부하더라도 프로그램 상에서 줘야 되는 이 메뉴들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이름들이 조회하면 이렇게 뜨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는 코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미리 숙지할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또 교재도 이렇게 여러분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서 혼자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근데 뭐 이걸 듣고 계시면 혼자 공부는 안 한다는 뜻이네? 같이 공부한다는 뜻이네? 같이 공부하시면서 또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속도가.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다른 교재보다 되게 많이 수록했어요. 기출문제를. 많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를 푸는 방법밖에는 일단 뭐 답이 없잖아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 나는 그러면 시험을 잘 준비하고 있다. 스스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10회분이 우리 기출문제로 교재 안에 수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오래된 시험 문제들 75회에서 88회까지 문제 중에 이거는 쉬운 것들 말고요. 어려운 거. 한 번 나왔는데 진짜 생뚱맞은 문제. 또 나올 수도 있겠다. 뒤통수를 때리는 문제. 그런 것들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0선 문제는 20문제 특별 문제로 별도로 수록했으니까 프로그램에 활용하면서 풀어보시면서 이런 식의 문제도 나올 수 있구나. 대손충당금이 언제나 플러스가 아니라 환입을 내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도움이 좀 크겠죠. 그래서 그렇게 기출문제를 좀 많이 수록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교재를 또 막 기출문제집을 따로 사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11회분이잖아 결국에. 그러면 충분히 하죠. 더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더 풀어도 돼요. 근데 뭐 다른 시험 준비해요. 뭐 이것까지 뭐 20개까지 푸실 필요가 없어요. 10개면 최대입니다. 맥시멈으로 푸시는 거예요. 자, 회계 1급 전체적인 이 과정은 이론, 실기,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그리고 이제 정답 해석 이렇게 4편으로 이제 교재가 수록돼 있고
강의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우리 교재 보시면은 이론편은 재무회계 파트에 기초가 따로 있죠. 기초가 별도로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교재가. 자, 기초회계는 회계 기초 강의를 별도로 뭐 6개월 정도 이제 무료로 수강하도록 여러분에게 교재를 구입하면 사이트에서 이렇게 좀 제공해 주는 것도 있는데 기초회계를 별도로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회계 1급 교재 본문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별도로 좀 빠져나가서 단원을 좀 구분해 놨고요. 부가세, 원가 회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실기, 기출, 정답 해설 이렇게 회계 1급 교재가 구성이 돼 있고요. 강좌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저는 이제 이론을 먼저 당연히 들으셔야 돼. 이론하고 실기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제가 중간에 실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실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은 단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일단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많으면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시면 뭐 완벽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강좌가 자세하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만 수강하시면 합격은 반드시 하실 거고 합격을 하고 실무에서 어떻게 이것이 활용되는지도 아실 거예요. 제가 회계라고 하는 게 실무에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얘기하지 않고 이론만 주구장창 공부하는 건 회계 학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별로 도움이 되질 않아요. 회계는 이제 기업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상상하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자격증을 취득하면 반드시 일을 하셔야죠. 이쪽에서. 취득만 하고 끝내실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취직을 할 목적이 가장 크실 거야. 아니면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데 필요해서 공부하시거나.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들을 같이 병행해서 강의를 좀 하고 저도 이제 실무 경험이 있으니까 안 해봤으면 또 말하기가 조금 아리까리할 수도 있어. 내가 안 해봤으니까. 난 근데 많이 해봤거든.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알겠어. 회계는 공부한다고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이 시너지가 뭐라 그럴까 막 뜨면서 아 이거구나 이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회계 이론을 강의할 때 일단 체계적으로 제가 해드리고 이해를 중심으로 뭐 누구나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고 얘기해요. 암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뻥이에요. 암기해야 돼. 암기는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암기가 잘 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합니다. 자, 유튜브 들어갔을 때 쭈쭈쭈쭈 읽고 따따따딱 해가지고 띡 끝나는 강의는 안 해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실 분들만 수강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를 잘 난 이해가 필요해. 그리고 외울 거야. 그러면 저하고 이제 아다리가 딱 맞고 나는 그냥 암기만 할 거야. 그러면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럼 암기만 하는 강의를 들으시는 게 보다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해가 중요해요. 회계는 국어입니다. 읽고 이해해야 돼. 그리고 나서 문제 풀면 더 이상은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하면 끝나요. 암기는 하다 보면 외워져요. 진짜로. 그래서 이론은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자, 실기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백데이터도 많고요. 문제마다 다양한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을 많이 수록했기 때문에 입력을 하면서 얘가 이 답이 다른 답이 될 수 있는 것도 좀 보면서 그렇게 입력 중심으로 같이 볼 거고요. 실무에서 뭐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공부하는 거 아닌가? 부가세 신고는 평생 안 할 건데 부가세 공부를 뭐하러 해요? 그러면 부가세는 내가 입력하면 신고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면 좋겠죠. 더 알면 좋겠죠. 더 많이 알면 좋겠죠. 일단 회계 1급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들 중심으로 해서 실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기가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좀 얘기하면서 부가세가 몇 프로가 붙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과세가 되고 1, 2원을 어떻게 쪼갤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서로 얘기하면서 나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들으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고 혼자 노는 걸 잘하니까 제가 막 혼자 놀 때 여러분은 그냥 저랑 같이 논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뭐 나름 재밌을 수 있어요. 제가 많이 웃길 수 있는데 많이 안 웃겨요. 동영상에서. 혼자 막 이상한 짓거리 하면 뭐 개그맨도 아닌데 그래서 저도 예전에 막 웃기는 강사가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혼자 막 웃기고 있어.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웃음기는 빼고 강의를 중점적으로 하다가 제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질 때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색하다. 소름 끼친다. 그러면서 얼렁얼렁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제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강의를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되고요.
자, 기출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예습이랑 복습 중에 여러분 예습 잘 안 하시죠? 저도 예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신 복습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재를 먼저 읽으시면 너무 좋지만 교재를 읽지 않아도 일단 강의를 들어보세요. 예쁘잖아요? 강의를 들어보세요. 강의를 1시간 정도 들어요. 듣고 그리고 나서 교재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오죠. 근데 교재를 읽고 강의를 들으면 시간이 많이 할애되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강의를 먼저 듣는 거는 저는 선호해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거나 아니면 교재를 한번 정리하거나 그러고 나서 하시면 되고요. 저는 교재를 화면에 띄워서 설명을 드리지만 뭐 읽으면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설명하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수업을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예습 됐고요. 복습만 잘하시면 돼요. 분계 연습하고 그다음에 빈출 객관식 문제가 매회 단원이 끝날 때마다 다 수록이 돼 있고요. 문제가 많아서 출판사에서 뭐라고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사와 제가 합작하여 최대한의 문제를 많이 넣자가 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교재 안에 많이 수록했으니까 부담 없이 똑같은 값이니까 많이 풀어보고 틀려보고 맞춰보고 틀려봐야 나중에 맞는 거예요. 처음에 찍으시면 안 돼. 찍을 거는 풀지 말고 정확하게 풀이가 되는지까지 계속 기다려야죠. 그래서 먼저 풀지 말고요.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풀면서 정답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푸실 때는 절대 찍으시면 안 돼. 그거는 내 실력이 아닌 거니까 모르면 X. 나중에 확실하게 알았을 때 정답 체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이론은 이렇게 뭐 엑셀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손으로 하면 머리에서 이해하고 손으로 이해하고 2번 이해가 되기 때문에 오래 가요. 뭐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 기출문제는 직접 푸시고요. 기출문제 풀이가 있긴 한데 제가 푸는 걸 보실 필요는 없어요. 활용을 할 뿐이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하는 걸 풀면서 잘 푸네? 전 잘 풀어요 원래. 오래 했거든요. 벌써 몇 년이에요. 17년, 18년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잘 풀 거야. 여러분이 잘 푸는 게 중요하니까 혼자 푸시고 나중에 저 강사는 어떻게 푸는지 볼까? 그리고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더 직관적으로 잘 풀면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고 기쁘시고 틀렸다. 그럼 강사 도움이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제 강의를 활용하시면 돼요. 직접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하기 위한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세무회계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시기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유효해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시면 반드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언제나. 무조건, 반드시, 진짜, 확실히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아마도 전산세무 2급을 취득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좀 부족하거든요. 부가세도 하다 말아요. 연말정산은 하나도 모르죠. 회계 1급의 연말정산이 출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법이라고 해봤자 부가가치세 조금의 분량만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무 2급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산회계 1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60, 7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세무 2급을 열심히 잘 공부하시려면 회계 1급이 초석이 돼 있어야 돼. 세무 2급은 회계 1급을 다시 한번 반복하진 않아요. 회계 1급을 땄지? 그러면 세무 2급 들어와.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이제 세무 2급 과정을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그 단계를 밟아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 전산회계 1급을 여기에서 만약에 수강하시게 되면 세무 2급은 되게 수월하시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그건 장담할 수가 있어요. 회계 1급도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이제 전반적으로 체계를 잘 따라서 공부하신다면 그렇게 뭐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처음에 시험 보는 학생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이 어떤 시험인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 과정에 들어갈 겁니다. 자, 이번 시간 OT로 마치겠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